자, 한번 볼까요? 문제 1번부터요. 1번 보니까 소득세법에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1번 보니까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가 나오네요. 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들 중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조세 관련된 게 나오네요. 조세 관련된 거는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조세를 암기를 해두시라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가 나오죠? 지금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세와 그 다음에 개인 지방소득세, 얘들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걸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간접세 같은 것들도 필요경비에 불산입이 된다. 간접세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데 우리 국세에는 딱 두 개가 있죠. VAT, 부가가치세와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가 간접세가 되는 거죠. 얘들은 뭐라고요? 필요경비가 불산입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보기 1번에 지금 요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계속 읽어보죠. 2번이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언제 내는 겁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내는 건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내는 거 아닙니까? 의무 불이행 시에 내는 건데 일종의 뭐죠? 제재 목적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재 목적에 의해서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너 왜 불이행했냐? 의무 이행했으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거 안 내도 됐을 거 아니냐? 네가 멍청하게도 아니면은 약간 다른 꼼수를 쓰느라고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절대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 되는 거고요. 3번 볼까요? 부가가치세가 나오네요. 부가가치세 방금 배웠네요. 간접세 중에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원칙이다. 그런데 3번 가만히 보니까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나 아니면은 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공부를 조금 급하게 띄엄띄엄 하신 분들은 이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나왔네? 당연히 필요경비 불산입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3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거는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온 거는 예외 규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산입을 해주고 얘는 왜 필요경비를 불산입을 해주느냐? 간접세라는 게 뭡니까? 간접세의 기본 개념이 뭐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과세관청에 갖다가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인 담세자와 실제로 갖다 내는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물건을 사먹는 내가 담세자인 부담을 하는 자인데 내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갖다 내지 않지 않습니까? 나한테 물건을 판 가게 주인이 갖다가 내는 거죠. 이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을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게 당연히 도출이 됩니다. 왜 그러죠? 가게 주인이 갖다 낸다면서요. 근데 가게 주인이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을 봐가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 사먹는 사람의 돈으로 내는 거지 자기한테는 경제적 손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불산입이 되는데 그런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니까 그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었고요. 3번이 답이네요. 4번 성급비용 당연하죠. 필요경비에
불산입을 해야 됩니다. 성급비용 같은 경우는 회계적으로는 인정이 될지 몰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절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볼까요?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세무조정 문제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세무조정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 개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는 제10기 사업연도 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7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할부 판매했답니다. 주식회사 A가 할부 판매 거래에 대해서 선택지와 같이 각각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네모칸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면서 할부 판매 조건이 이럽니다. 라고 쭉 나와 있네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보니까 총 할부 판매 매출 채권은 4천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대금 회수 조건을 보니까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몇 개월간 20개월간 회수를 한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는 이 할부 조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할부 판매 조건이다 라는 걸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자, 할부 판매는 두 가지가 있죠. 단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가 있는데 어떤 거를 단기 할부 판매라고 부르고 어떤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부르죠. 장기 할부 판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장기 할부 판매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죠? 먼저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선 인도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회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부불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장기 할부 판매라고 부른다.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특히 두 번째 대금 회수 조건 같은 경우에 선인도는 할부 판매라는 게 원래 선인도라는 거니까 당연히 1번은 만족을 하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1년 이상과 2회 이상 부불 조건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할부 판매는 무슨 할부 판매다? 장기 할부 판매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할부 판매 중에 얘가 장기 할부 판매인데 자, 할부 판매 중에 장기 할부 판매인데 장기 할부 판매의 손익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칙이 뭐죠? 원칙이 대가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지금 부가가치세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니까 원칙은 뭐냐 하면은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 원칙이 되는 거죠. 장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법의 대원칙은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다. 지금 우리 얘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4천만 원 그냥 인도한 그 순간에 4천만 원을 다 뭘로 잡아라? 매출로 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만약에 첫 번째 회사에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주죠. 회계학에 의해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우리 세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세법은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장기할부 판매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산 문제 비스무리하게 생긴 2번을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장기 매출 채권 차변에다 4천만 원 잡고요. 대변에다가 매출을 4천만 원 바로 잡아버렸네요. 이거는 명목가치 인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 방법이 되죠. 우리 세법의 대원칙과 똑같이 회계 처리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두 번째 볼까요? 차변에다가 장기 매출 채권 4천만 원을 잡았는데 대변에다가 매출을 3,600만 원을 잡고 그 밑에다가 현재가치 할인 차금 400만 원을 잡았네요. 자, 현재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세법의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도 우리 세법은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3번과 4번은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관한 얘기인데, 자,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우리 세법에서는 인정을 예외적으로 해준다 그랬는데, 과연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받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만, 그 금액만 수익으로 잡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입니까? 아니면은 1,200만 원입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1,2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이 회수기일이 지금 도래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단기의 매출은 1,200만 원으로 잡아야지만 정확하게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1,200만 원을 잡아야지만 회수기일 도래기준이 되고, 회수기일 도래기준이 되면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이 별도로 필요 없는데, 얘로 잡은 경우에는 200만 원만큼 손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세무조정 필요하다. 자, 요게 몇 번이죠? 1,400만 원을 잡은 게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